준비됐어요? 자, 수업합니다. 카메라. 수업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015년 6월, 그러니까 2016학년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미 시험은 치렀고요.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인강생은 잘 모르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해설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 하게 되는 채점에다가 첨삭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해설은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이 될 테이고, 채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는 정답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서 채점하시면 되고, 그렇게 점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채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수까지 다 나온 걸 가지고 A라고 하는 학생이 전체 8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게 있겠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물어보는 것, 그 첫 번째 첨삭이고요. 두 번째, 저는 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러이러하게 썼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그러면 총체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첨삭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논술은 수능 논술하고는 다르게 이미 주어진 정답이 있거든. 근데 그 정답, 즉 키워드를 못 찾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를 못 받아요. 그 영역, 아무리 금속공예 영역에 자기가 자신이 있더라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상담받고 지도받는 것을 첨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첨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거하고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하고 추가한다. 그런데 수능과 같은 논술은 문장으로, 국어와 같은 논술은 문장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이른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첨삭인데, 임용미술에서의 첨삭은 그건 오해입니다. 임용미술 첨삭은 그런 것들 필요 없고, 공부 방향,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첨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첨삭은 시간 관계상 아마 다는 못할 테고,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제 직강생들이 많고 이제 처음 본 얼굴들도 많이 있어요. 뭐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인강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언제든 오늘 채점한 걸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해설과 채점 두 가지 우선 중점으로 진행이 되겠고, 첨삭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의 것을 채점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지금 평가원에서 채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예요. 많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평가원에서는 채점을 할 때 채점자들을 모아서 채점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예행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채점하도록 합니다. 그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채점자들 간에 대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시험지를 놓고 이거 어떻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그거를 채점하지 않고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대화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이런 초소는 난생 처음 본다. 뭐라든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는 그 모든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해결이 안 될 때 거수를 하면 내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직강으로 이렇게 시험 보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클 겁니다. 즉, 아까 우리가 카메라 켜기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 여태까지 공부했던 자기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남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 영역에 대해서 남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지? 나는 이걸 못 썼는데 분명히 남들은 이렇게 빽빽하게 썼는지,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남들은 못 썼는지가 한눈에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체크해서 기억해 두거나 메모해 뒀다가 이후에 공부할 때 방향을 잡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채점할 때 가급적이면 주어진 정답 안에서만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채점을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냥 주어진 문제, 주어진 답안, 주어진 글씨만 가지고 채점을 하셔야 돼요. 단지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이고 어떤 의미로 이거 쓴 것 같은데 그 의도와 의미를 봐서는 정답과 거의 유사하다. 이거 점수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도 원래 채점할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끼리는 대화를 시키겠습니다. 대화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정답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의논하시면서 채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남의 거 채점할 때 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점수가 깎여 있거든. 그나마도 지금 겨우 20점 맞았는데 그나마 이거 분명히 하나 자기가 봤을 때 정답 하나 있는데도 가산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 생각하고 이왕이면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 그러한 의미에서 채점자 실명제를 하겠습니다. 채점자 실명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답안지 우측 상단에 채점자 땡땡 누구누구 써주세요. 채점 끝나고 이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밤길 조심하시든지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성의껏 채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이름 남의 이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죠? 후환이 두려워서. 자, 준비됐습니까? A형하고 B형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의외의 현상이 좀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B형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 했는데 대전, 대구 전부 다 B형은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열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체가 서술형, 논술형이다 보니까 뭔가는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선의의 각오, 의지, 집착력 이런 것들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설을 많이 썼더라도 쓰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많이 보여서 참 좋았고, A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역시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문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려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안 되고요.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막연한 말이고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어려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색채학 저는 색 지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전 생각을 꿈에도 못 꿨습니다. 라든가 공예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금속 공예로 나왔고 금속 공예 중에서도 하필 내가 건너뛰었던 칠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자기가 못 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기출 문제는
그날 당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 쉬워져요.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에든 뭐든 간에 답이 막 들려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못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어렵다, 못 풀었으니까 라고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문제든 대할 때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그지? 그 다음에 키워드별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6월달 8주 수업인데 8주면 사실은 서양미술사만 제가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문제 만들어서 모의고사 하고 또 모의고사 하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교육학 선생님 거 문제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의 절차가 좀 버거워요. 이젠 저도 그 어제 그 뭐지 대구 수업 목요일날 대구 수업 끝나고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라디오에서 요즘 라디오에서 들리는 말이 요즘 그 저 영화가 그 저 뭐지 터미네이터가 하나 봐요. 근데 터미네이터에서 그 이제 그 DJ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던데 그 슈왈츠 제네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늙었어. 그렇지만 아직 쓸모없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대사를. 근데 그거를 슈왈츠 제네거가 자기가 그 대사를 계속 몇 번을 했나 봐. 근데 그거를 감동을 받았는지 DJ가 계속 그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자꾸 몇 번 들으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연식이 좀 많은데 이거를 교육학 뭐 맨날 전화해서 부탁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티치스파 그 회장님하고 임직원들한테는 제가 속내를 드러냈었어요. 사실은 내가 서울, 대전, 대구, 직강에다 인강생들 인원수를 따져보면 교육학을 문제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홍보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교육학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날 도와주는 줄로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됐건 누가 이기던 간에 나는 부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좀 뭐랄까 좀 귀찮기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양미술사만 해도 되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막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나를 믿고 왔고 그동안 6개월 동안 계속 공부했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야. 그럼 이 중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고 안 듣는 학생이 있고 인강생도 있고 그런데 뭐 당연히 와서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척 섭섭해져요. 차라리 그냥 나는 뭐 복이 좀 많아서 오늘 좀 모의고사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와서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내가 그나마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지만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직강생이고 혹은 뭐 처음 왔던 간에 그냥 뭐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왕에 모둠으로 앉아 있으니까 모둠에서 많은 것을 좀 얻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모의고사를 만들 때 저 나름대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첫 번째, 일단 2015 학년도, 즉 매년 혹은 매월 모의고사 만들 때 전년도 기출을 기준합니다. 전년도 기출을 기준합니다. 전년도 기출을 기준한다는 뜻은 영역을 기준합니다. 영역.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러이러한 영역 내겠다 했던 그 영역을 고르게 내가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 영역을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내용에서 그 내용의 목차를 보면 목차 주변에 중요한 유목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덩어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서 유니버셜이 나왔다 라고 하면 유니버셜만큼 중요한데 그 옆에
또 다른 유목할 수 있는 또 다른 디자인들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린 디자인이라든지 에코라든지 뭐 에르고라든지 그렇죠? 또 뭐 사용 가능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용 적정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내지 않고 기출을 기준으로 낸다 하는 거. 두 번째, 내가 냈던 지나간 문제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왜냐하면 기준은 작년도 시험 문제 기준이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후에 복습할 때 참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봅니다. A형. 다음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정물화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1번 프롱크입니다. 프랑크예요. 자, 일단 먼저 채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채점 먼저. 채점. 여러분들 그 정답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문항 1 뭐 2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어떤 학생은 바니타스라고 썼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채점하냐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틀렸죠, 그죠? 여기다 프랑크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틀렸으니까 뭐야? 0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맞았으면 2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 다 됐어요? 네. 1번 문제 다른 사람 어떻게 썼는지 주변 사람하고 같이 돌려봅니다.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같이 좀 보셨다가 저 B형 문제 때 같이 합시다. A형 때는 좀 더 깨냈어요. 다 보셨어요? 많이 맞았던가요? 자기가 채점한 거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쉬운 건데.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프랑크인데 프랑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느 시대? 바로크 시대예요. 17세기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의 기출을 열어보면 먼저 인물화가 나왔어요. 인물화. 이게 뭘로 나왔냐면 논술로 나왔거든. 바로크 시대는 종교개혁 때문에 장르로 구별되던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장르로 구별 안 됐다가 바로크부터 구별이 됩니다.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이렇게. 구별되는 시대에 인물화는 이미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것들이 뭐냐면 일단 정물, 그렇죠? 그 다음에 풍경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논술로 나왔고 얘는 작가 중심으로 나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정물화에서 기입형으로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바니타스.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했던 프랑크. 이렇게 됩니다. 프랑크는 지금처럼 허영과 관련된 거고요. 바니타스는 덧없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지. 안 해오면 죽음이야 아주. 죽음을 기억하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풍경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베두타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카프리치오. 그 다음에 이게 18세로 넘어가서 픽처레스크. 이렇게 됩니다. 그지? 요 단어들을 자기가 알 수 있는지 시험에 나오면 적을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야. 인물화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테너브리즘입니다. 테너브리즘을 하려면 당연히 써야 될 것이 채도를 낮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플라트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인물화로 중요한 작가 렘브란트,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요거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 A형 형태만, 기입형 형태만 이런 형태로 제가 좀 확산시켜 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한번 집에서 복습할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1번은 그래서 프렁크입니다. 부의 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들이 있어요. 배경 뭐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시작해서 혁으로 끝나 네 글자.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서술형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 그죠? 다음 2번 넘어갑니다. 2번 정답은 색음 현상. 색음 혹은 색음 현상. 그 외에 다른 거는 안 돼요. 만약에 의문이 생기면 그 조안에서 물어보세요. 먼저. 무조건 손 들지 말고 조안에서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손을 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견 없죠? 2번 색음 현상. 색채 지각 현상이거든요. 색채학에서는 거의가 색 지각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색 지각 현상에서 아직 안 나온 것들만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베졸트 안 나왔어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순도를 높이는 에브니 효과. 그 다음에 조도를 높이는 베졸트 브리케. 그렇죠? 그 다음에 착시와 관련된 거. 착시. 베나메 코마도 있고, 또 착시와 관련된 거. 대답을 못하는 건 색채 지각 현상에 대해서 안 했다는 뜻인데, 색 지각 현상 걔네들이 늘상 시험에 나온다. 늘. 할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면적 대비 연변 대비에 속합니다. 역시 대비 얘와 관련된 거죠.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다음은 교육예술의 창시자인 슈타이너에 대한 설명이에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나올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좀 과했는지 팔이 엘보가 왔어요. 아주 이거를 하나 분필 하나 들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안 먹고 운동해봐야 맨날 아프긴 하고 승질나. 그래서 어제 밤에 또 라면을 먹었죠. 더 치즈를 넣어가지고 팅팅 부었어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기억번은요. 3번 기억번은 치료입니다. 제 팔 좀 치료해 주세요. 니은번은 전인 교육이에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답지 갖고 있는 답지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문항 3번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당연히 틀렸을 테고 니은 요거 이렇게 맞고, 그러면 하나 맞았으니까 1점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이거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채점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 그지? 치료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요 부분은 요만큼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도 보면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보면서 한 번은 기능으로 받거나, 기능, 기술, 혹은 요소로 받거나 하는 시대예요. 요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미술 그러면 그건 기능이 있지. 그거 뭔가 기술력을 키울 수 있어. 그거는 뭐 요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1750년부터 1900년대까지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술을 한마디로 뭐를 생각했다?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수단으로. 한마디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수단이 대체로 산업적인 수단, 사회적인 수단이에요. 대체로 산업적인 수단이거나 사회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미술을 배우면 뭔가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기술력, 기능력이 생겨. 글씨 잘 읽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미술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거예요. 미술을 가르쳤더니, 드로잉을 가르쳤더니 제도할 때 아주 도움이 되네. 얘가 아주 알바비를 톡톡해. 라고 디자인을 육성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드로잉에는, 혹은 미술에는 선도 있고 색도 있고 노톤도 있더라. 우선 이것부터 가르치자 한 건 이제 도우의 디자인 구성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 시절이거든요. 그랬다가 1900년대에는 세계가 많이 변해요. 과학적인 것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바뀌게 돼요. 거기다가 아동을 연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들이 또 이제 진보주의, 또 심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역시 미술은 말이지, 미술은 우리 지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뭔가 요즘 말하는 힐링이 돼. 요즘 말하는, 그지? 자기 표현이라는 거지.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 표현을 하게 되면 뭔가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힐링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힐링이 되거나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 아직 육체는 성숙되지 않았지만 얘는 뭐야? 내재된 천재야, 천재.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 자유로운 성장이 돼요.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거야. 영적. 그래서 굉장히 신지하게 밝고 영에 밝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걸 바로 전인교육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술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그 영혼을 치료하고 밝히고, 그래서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섭리를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끝난 사람이 바로 슈타이너고요. 그렇게 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병폐된 사회도 개선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허버트 리드예요. 이 사람들도 미술을
역시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 수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 지능적인 것. 이런 쪽에 맞춰져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창의성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에서 기입형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자유표현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전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료 낯설었다 생각하는데 낯설다라고 하는 건 표현기능, 창의성 중심, 이해 중심 이러한 미술교육의 흐름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래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드로잉과 미술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치료가 되고 사회가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아울러서 슈타이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당연히 뭐예요? 포르맨, 그 다음에 에포크, 오이, 리트미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지만 안 나왔던 요건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아울러서 슈타이너랑 비슷한 사람, 시대는 전혀 달라요. 다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슐러 같이 공부하시고. 카메라 됐죠? 네, 에어컨 틀었습니다. 잠깐. 4번입니다. 다음은 전통 칠보공예 작품이다. 정답 기억 가번인가요? 가번이 요변 칠보, 나번이 마블 칠보. 마블링 정답.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 먼저 이유부터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4번 문제인데 공예가 나왔어요. 공예. 그러면 작년 2015 학년도에 공예가 뭐가 나왔나요? 화각공예하고 나전칠기, 즉 목공예가 나왔어. 목공예. 그죠? 그러면 뒤집어서 2014 학년도에는 어떤 게 나왔나요? 염색공예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이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금속공예하고 그 다음에 도자공예. 얘네들이 먼저 남아겠지. 그치? 누가 봐도 이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건. 그러면 금속공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될 기법들이 있어요. 그쵸? 감장, 누금, 타출, 상감, 입사는 당연 기본. 그치? 그러다가 칠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칠보가 언제 나왔냐면 2013 학년도 그때 예시로 나왔었거든. 이래도 칠보 안 할래. 그죠? 해야 되고 지금 냈던 칠보 기법 얘네들은 보편적인 기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도자공예는 나중에 7월달 영역별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해 주시고 4번 공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 거지 그러면. 그런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좀 너무 안이하게 영역별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정답 아르테 포베라. 아르테 포베라. 아르테 포베라가 나왔어요. 우선 당위성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당위성. 왜 아르테 포베라냐? 작년도 어떤 문제 나왔는데? 앵포르멜 나왔어요. 앵포르멜.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고, 그렇다면 아르테 포베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 첫 번째 어느 유파? 네오다다. 그지?
네오다다가 기입형이나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써야 될 말이 있다. 어떤 말? 컴바인 페인팅. 그 다음에 아상블라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적이다. 그죠? 또 그래서 정크, 또 사물성, 또 무관계 미술, 뭐 오브제 됩니다. 또 토톨로지도 됩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 단어를 써서 서술형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들이.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아르테포베라 네오다다를 했으면 반대 급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유파가 뭐냐면 생면 추상이에요. 당연히 기법, 스테이닝 기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올 단어들. 평면성 당연히 나와야 되고, 또 형식주의 나와야 되고, 뭐 로캔버스 괜찮아요. 또 숭고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색으로 주는 숭고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질 제거, 그렇죠? 사물성 제거예요. 사물성을 제거하려고 쓰는 기법이 뭐야? 스테이닝 기법이야. 이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추가로 미니멀 이 전체 같이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평면성과 무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발주, 무관계, 그 다음에 평면, 그 다음에 사물, 뭐 이런 말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는 이 문제로 복습할 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 또 그래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문제로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다 못하면 우선 급한 거 먼저 하세요. 우선 급한 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7월 개강을 할 건데 첫째 주가 미술 교육론을 할 겁니다. 미술 교육론. 그러면 교육론 같은 걸 미리 예습 겸 정리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죠. 3번 문제 했던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거, 이다가 이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6번 정답 금초. 금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되네요. 내리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역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 보세요. 서예를 하게 되면 요즘은 서예랑 전각이랑 같이 나오다가 시험 문제가 같이 나오다 다시 또 떨어져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자, 그래서 작년에 서예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온지 아시죠? 뭐가 나왔어요? 예서 중에 8분 잠도합리가 나왔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야 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생각과 연구는 나의 역할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주는 걸 이제 막 열심히 외우는 게 또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공부하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지. 갑자기 그 많은 내용 중에 뜬금없이 웬 잠도합리고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야 돼, 모든 영역에서. 자, 봅니다. 서예 같은 경우 한문과 한글로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보통. 그렇죠? 특히 한문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떤 서체가 나오냐면 전서부터 나오죠. 전서. 그렇지? 전서의 종류가 있다. 갑골문, 금문, 순서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종정문, 석고문, 그 다음에 서울 대전 찍고 부산 대전, 그 다음에 소전,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종정문, 요게 재작년도의 도철문이에요. 시험 문제. 재작년도에 나왔던 도철문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아직 태어나지 전이죠? 네, 대답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도철문 2013년도 기출문제라고. 그다음에 전서에서 어떤 서체 예서 종류 불러보세요. 고래, 팔분. 고래와 팔분 구분하는 법 바로 잠두, 안미예요. 파책이 있다 없다거든. 파책이 있다 없다. 파책이 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 파책을 잠두, 안미라고 그래요. 제비꼬리 이렇게 생긴 거. 누에 머리. 그거 왜죠? 뽕나무 요즘 뭐지? 오디 나오는 거 많이 먹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안미 혹은 연미. 그래서 남자들 까만 연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비꼬리 같은 거. 이거는 누에고치 머리. 그래서 잠두, 안미 요게 예서체 특징이거든. 요걸 파책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고래와 팔분의 차이는 파책이고 파책이고 잠두, 안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서를 봅시다. 해서에는 어떤 거 있어요? 해서에는 안진경, 향세, 그 다음에 배세, 구양순, 배세. 그 다음에 행서에는 뭐가 있어요? 조맹부의 송설체,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동국진체. 동국진체 대표 작가 원교 이광사, 백화윤순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위, 그죠? 그 다음에 초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장초. 예서에서 장초로 갔다가 너무 어려워서 돌아가려고 한 것이 바로 뭐야? 행서였다고 했었지요. 장초. 그 다음에 지금 쓰는 금초. 그 다음 미친 광초. 근데 1월 달부터 설명 이렇게 했어. 광초 미쳤어. 그래서 쓴 사람도 못 알아봐. 쓸 때만 알고 쓴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게 광초. 그다음에 장초는 예서와 비슷한 거. 그다음에 금초가 한 글자씩 떨어져 있는 초서체. 여러분들 오늘 시험 문제를 보면 한 글자씩 떨어져 있죠. 1월 달에 얘기했거든, 이 얘기를. 금초. 요 기준 하에 여기서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문제는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시험 문제는 만드는 사람의 성격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전공 이론만큼은 남한테 뒤주고 싶지 않고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들한테 이것만큼 내세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면서 막 아무리 시간이 쫓기고 몸이 아프고 해도 정말 정수로 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 문제 참 좋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려면 구석택에 있는 거 내봐야 그건 여러분들이 빤히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거 너무 구석택인데 이건 너무 이런 건데 하는 생각을 다 알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들을 내가 자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문제를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해당하는 문제마다, 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7번 자코메티입니다. 정답은 원시주의예요. 원시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그 조안에서 해결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자, 7번 원시주의 혹은 원시 미술. 그 다음에 프리미티비즘. 그 다음에 소박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미티비즘에 대해서 원시 미술에 대해서 사전에는 루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러시아 아방가르드 곤차로파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가들을 심지어는 피카소하고 마티스까지 원시주의 작가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소박파일 경우는 보통 루소를 얘기합니다. 루소.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걸 물어보면 머리 끄댕이를 같은 조에서 좀 잡아 당겨 주세요. 그냥 확 그냥. 그 원시 미술 되고요, 원시주의 되고요, 프리미티브 되고요, 프리미트 아트 되고 또 뭐 물어봤지? 이게 하여튼 사소한 건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으면 머리 끄댕이 잡는 걸로. 나이브 아트 머리 끄댕이 잡아주세요. 7번에서 이제 요게 지금 자코메티예요. 자코메티 하게 되면 시험에서 자코메티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미술사에서 자코메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조형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죠? 누가 봐도 자코메티는 조형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미학적인 측면, 즉 철학적인 측면에서 자코메티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야. 자, 이렇게 되면 자, 조형적인 측면에서 자코메티 어떤 단어들을 해야 될까요? 질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양감, 반대니까. 그 다음에 공간감, 그렇죠? 이런 단어를 좀 쓸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공간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꼭 외워야 될 사람, 헨리 무어의 네거티브 스페이스. 이건 누구한테? 헨리 무어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형에서 자코메티 작품 제작 방법, 무슨 기법? 조각, 용접, 소조예요. 소조. 이 중에서 청동, 주물 기법, 일종의 대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학과 철학과 관련된 것인데요. 20세기 초에서 중반에 미학과 철학의 가장 강세를 이뤘던 것이 첫 번째가 표현주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생기론이에요. 생기론. 이와 반대되는 것이 기계론. 두 번째가 실존주의.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1950년대까지 이어져가는 흐름이거든요. 기계론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타틀린, 로드첸코, 가보, 페브스너의 계열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기론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날려. 그렇죠? 그다음에 실존주의 대표 작가로 지금처럼 자코메티, 그다음에 곤잘레스. 조각에서는 곤잘레스. 그지? 그다음에 이제 회화에서는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전부 다가 실존주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아울러서 추가로 보자. 3번 미술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원시주의. 그 다음에 원시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본래 문화는 있을 거 아니야. 본인들의 본래 문화에다 원시를 섞었으니까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절충주의. 그렇지? 원시주의가 태동하게 됐던
이국주의 이런 것들이 조각에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 이국주의, 원시주의, 절충주의. 대표 작가 마티스, 고갱, 피카소 이런 작가들. 그럼 이제 7번 하나를 놓고 7번 놓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중에서도 하나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지? 문제를 만들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모여서 여러분처럼 모여서 의논을 하고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영역별로. 그래서 몇 번에는 어떤 영역 내자, 어떤 영역 내자 이렇게 영역 배정을 하고 그 영역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안 나왔던 거 뒤져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사람이다 보니까 점수에 연연하게 되어 있어요. 상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직접 나오지 않고 뭐 인강으로 보게 되고도 이렇게 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점수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못난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정도 심리적인 수준이 된다면 이 점수 70점 나오기 전에 문제 만들 수 있어. 그럼 기분 좋겠지. 덜성덜성거리고 막 집에 가. 근데 그래서 남는 게 뭐 있겠냐고. 그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찾아줘서 이걸 내가 일주일 동안 복습할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 편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합격 점수 이상 높아가 있는 거라고. 특히 지금은 영역이 개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문항수가. 그죠? 아마 이 영상 볼지도 모르겠는데 대전에서 엊그저께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고 그럴 때 상담했던 사람도 있어요. 상담. 동일하게 상담하다 막 울고 갔단 말이에요. 울고 간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2차에서 떨어진 거야. 근데 2차에서 떨어지면 정말 싫어. 그 1차에서 차라리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제기를 하고 막 마음을 다지는데 2차에서 떨어지면 줬다 뺏는 기분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그런데 하필 뭐 면접에서 뭐 점수가 많이 깎였나 막 이런가 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면접관들이 미친 거지. 사람을 5분, 10분 보고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1년을 망가지는데 그러나 저러나 상담 끝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도 그렇고 상담 받은 사람도 그렇고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어쨌거나 1차에서 최고의 득점을 받자. 그러면 이 꼴 저 꼴 더러운 꼴 안 볼 거 아니냐 이거지. 아무리 면접 깎아도 그치 실기 망가져고 동양화 경기도 보니까 동양화 했는데 북 했더니 종이 북 찢어지고 할지언정 1차에서 점수가 높으면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 생각을 해야 돼. 어쨌거나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7문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를 냈을 것인가 혹은 나는 이걸 내가 예상을 했나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5개월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행여라도 내가 저 채점 끝나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좌절해서 창문 열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 봐 그래봐요. 2층이지만 점수 연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5개월을 기준 잡으면 됩니다. 8번 역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 여러분들이 아는 속도가 그 속도가 아닌 게 배요. 기억번 옥설준, 니은번 지마준. 여러분들 알고 있던 속도가 아니죠. 배신감 느끼죠? 근데 과연 배신감을 느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 놓쳤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될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읽어볼 건데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정답 집어넣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문제 펴보세요. 문제. 됐죠? 시작. 잠깐 끊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나는 스스로의 법을 지킨다. 속도 맞죠? 그래서 속도는 과거, 전통, 복고주의 맞아요, 틀려요? 싫어하고 창신주의예요. 즉 여러분들이 읽은 이 두 줄은 과거 밑점준에 대한 번안이에요. 밑점준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속도는 밑점준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걸 쓰는 거지. 전통 것을 잘 익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 만든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산수화 준법은 시작. 법의 하나인 옥설주는 그래서 처음으로 화어록에 바로 나는 스스로의 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나는 밑점준을 써도 똑같이 미불처럼 쓰지 않고 옥설주를 쓰겠다 이거지.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똑같은 밑점이야. 자, 어쨌든 계속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작.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밑점준과 우점준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왜? 속도니까. 화어록에서. 그지? 어쨌든 이러이러하고 그렇죠? 요거 첫 배 이제 배웠고 옥설준과 지마준 배웠고 두 번째 속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획론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일획론과 반대되는 거 무슨 론? 의고론. 의고론은 어느 유파? 정통파 혹은 누동파. 누구누구? 사왕오운. 깜짝 놀랐어요. 사왕오운 이렇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일부분 활동했던 황산파. 윤곽선 중심의 황산파. 황산파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와 말기. 특히 조선 말기 누구에게? 김수철. 윤곽선 중심. 그렇게 됩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